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과 가게에 한 남자가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여기 오렌지 없냐고. 왜 배도 안 팔고 포도는 어디 갔냐고. 이 사과 가게 주인은 당황하죠. 여기는 사과만 파는 가게거든요. 처음부터 그랬고 간판에도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오렌지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과의 품질도 가격도 진열대의 상태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못한 채 가게만 한바탕 뒤집어 놓고 나가요. 이상한 일이죠. 남자는 사과를 사러 온 것도 아니고 오렌지를 사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저 이 가게에 시비를 걸고 싶었을 뿐입니다. 2월 29일에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제고 야구부가 광주 제일고를 상대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됐죠. 일부는 탱크데이라고 소리쳤어요. 8회 초 참다 참다 터진 그 광주일고 코치의 울분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죠. 이 문구는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되었고 경기 내내 반복되었고 상대가 광주일고라는 사실이 이미 계산에 들어있었죠.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6개월 출전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이 움직였어요. 국민의힘의 한 원내대표는 배제고 선수 전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라면서 징계가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이들이 어른들 욕을 따라한 것이라고 했죠.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의 옛 발언을 끌어와서 형평성을 물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인정 뒤에 항상 붙는 말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 나만? 미국의 학자 캐롤 앤더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문장이 있는데요.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평등이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특권은 결핍이 아니라 충족이라서 매일 체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로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접근성을 특권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저는 이걸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요. 일단 모든 정보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닿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순서는 그 국가의 힘에 따라서 정해져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걸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밤길을 걱정 없이 걷는 남성은 그 안전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죠. 통계청에서 2024년 사회조사를 했는데 그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반면 남성은 같은 조사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안전하게 느낀다고 답했죠. 같은 골목, 같은 시각, 같은 가로등 아래를 걷는데도 한쪽은 그 길을 그냥 길로 보고 다른 한쪽은 그 길을 매번 계산하고 대비해야 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제가 강남에서 잡지 마감하느라 새벽에 일을 끝내고 이제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밤늦게 헤어질 때 택시를 타면 그 친구들끼리 그 단체 카톡방에 우리 서로 그 택시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하곤 했어요. 이런 격차를 만드는 건 개인의 용기나 소심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범죄 통계와 바로 몸으로 익힌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던 쪽은 그 안전이 자신의 성별이 준 특권이라는 걸 자각할 일이 거의 없죠. 이런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 위협이 무엇인지 상상할 필요조차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계단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성큼성큼 내려가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그 이동권이라는 그 기본권을 아무 장애물 없이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에서 이동권을 요구할 때마다 그 늦어지는 출근길에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짜증의 밑바닥에는 자신이 매일 누리는 이 이동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오랜 투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 특권층은 뭔가를 빼앗기는 감각을 느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만 자신이 원래부터 누려온 초과분이 이제야 남들에게도 나눠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시작되는 순간 특권층의 눈에는 그것이 평등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억압으로 읽힙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특권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젠더 문제에서는 저 역시 평등을 요구하는 쪽에 서 있지만 이동권 앞에서는 저도 계단을 아무 생각 없이 성큼성큼 내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하철 시위로 늦어지는 출근길에 짜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언어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가진 그 접근성에 가까워지려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제2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층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간에 영어 공부 대신 다른 일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공부에 쓸 그 시간과 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질 않죠. 그래도 이 격차는 노력과 자원을 들이면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격차예요. 하지만 장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장애인이 노력한다고 장애인이 될 수도 없고 장애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될 수도 없죠. 애초에 넘어갈 수 있는 경계가 있어야 노력이라는 말도 성립합니다. 그 경계 자체가 없는 곳에서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부터가 무례이고 무지이죠. 이 배제고를 감싸는 정치권의 화법을 다시 볼까요? 잘못은 맞지만 벌이 너무 과하다. 이 문장의 앞부분은 형식적 인정이고 뒷부분이 사실 이들이 내고 싶은 실제 메시지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스타벅스 가는 자유도 빼앗더니 아이들 꿈마저 빼앗나 라고 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의 문장 안에는 배제고 아이들이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광주 일고 학생들과 코치진, 5.18 생존자와 유가족의 존재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조롱을 저지른 쪽을 자유를 빼앗긴 존재로, 꿈을 빼앗긴 존재로 다시 서술하죠.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적으로 이런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후 46년간 피해자로 조롱받고 차별받은 자리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의 화법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국민의힘은 한 달 전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그 5.18 폄훼 논란 때도 같은 메시지를 내고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스타벅스를 두둔하면서 커피 한 잔의 자유마저 뺏는 무도한 정권이라는 구호를 지방선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이 배제고 아이들이 목동구장에서 외친 구호가 바로 그 스타벅스 논란에서 얻은 소재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 반응은 즉흥이 아니라 학습된 패턴이라는 게 보입니다. 한 번 효과를 본 화법은 버려지지 않아요.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이 될 만한 사건이 생기면 다시 꺼내 쓰기 위해 잠시 서랍 속에 보관될 뿐이죠. 배제고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유령 사립고입니다. 자사고라고 하죠. 졸업까지 학생 한 명이 내야 하는 학비가 2천만 원을 넘고 동문 중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처럼 정치권과 언론계 곳곳에 자리를 잡은 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살아갈 삶에서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이나 사투리 때문에 조롱당하고 그 조롱을 그냥 감내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확률은 통계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주 일고 선수들이 서 있던 자리, 경기장에서 자신의 출신 지역 하나만으로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 혐오의 표적이 되는 그 자리를 상상해 볼 필요가 단 한 번도 없었죠. 상상해 본 적 없는 고통은 가늠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은 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진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처럼 말하는 방법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같은 작업이 있었죠. 그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북한 개입설입니다. 지금은 5.18 특별법으로 이런 허위 정보를 발설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국가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이 정의의 저항군으로 폭력을 당한 피해 시민들이 폭도로 재배치되는 서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현대사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조작이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번에 완성된 그런 발표나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시 쓰이고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르네 지라르는 위기에 처한 집단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을 희생양으로 지목하고 그 대상에게 폭력을 가하면서도 자신을 질서의 수호자로 인식한다고 했어요.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지목하면서 자신들의 진압을 정당한 것으로 서사화했죠. 지금 배제고를 둘러싼 반응에서도 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조롱을 저지른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 베이스볼 협회와 여론이 도리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재지목되고 있어요. 가장 평평해야 할 운동장에서, 그 스포츠맨십이 빛나야 할 운동장에서 광주 소재 학교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5.18 조롱과 혐오 폭력에 노출된 광주19 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5.18을 폭동으로 조작한 역사 왜곡과 지금 배제고 옹호론이 쓰는 화법은 같은 정치적 뿌리를 갖고 있지만 작동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 개입설은 과거의 사실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작업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를 통째로 맞바꾸는 조작이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과 달리 지금 정치권은 이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미 배제고 응원 영상을 전 국민이 봤기 때문이죠. 1980년엔 인터넷도 소셜미디어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의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배제고 아이들의 행동이 정당했는가? 라는 질문 자체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하나는 역사를 다시 쓰는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이죠. 뿌리는 같아도 이들의 손에 쥔 도구가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아이들을 완전히 면책할 수도 완전히 단죄할 수도 없다는 걸 압니다. 문구까지 미리 준비해서 경기 내내 외친 행동에는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의 판단이 있었어요. 이 판단이 있었다는 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죠. 동시에 그 판단력이 자라난 토양은 어른들의 세계였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 전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만든 이 탱크데이 논란이라는, 이미 어른들이 5.18을 이렇게 조롱하고 희화화해도 된다고 가르쳐준 소재를 그대로 가져다 썼을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른들이 아이들을 오염시켰다는 것과 그 오염과 무관하게 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둘을 같이 붙잡고 있어야 이 사건의 진짜 얼굴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오염의 책임은 어른에게, 그 행동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지금 정치권이 하는 일은 이 두 충의를 마구 뒤섞어서 교육이 먼저라는 말을 방패로 삼아서 이미 결정된 징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여전히 어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 배제고 아이들을 옹호하는 의견을 낸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자신의 이전 혐오 발언을 반성하거나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배제고를 옹호하는 어른들의 이 반박에는 공통된 뼈대가 있습니다. 왓어바우리즘, 즉 우리말로 그쪽이야말로, 너야말로 주의라고 불리는 화법이죠. 이 왓어바우리즘은 냉전 시대에 그 소련이 처음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선전 기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1947년에 미국의 한 관료가 소련을 제국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련의 인권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러자 프라우다의 한 논설가가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 소련의 인권 문제라는 그 비판을 반박하는 대신 상대도 똑같이 나쁘다고 대받아쳐서 원래의 문제 제기 자체를 흐리는 방식이죠. 논리학에서는 이걸 흔히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 오류의 구조는 단순해요. A가 B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을 하면 B는 A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대받아칩니다. 그러는 너는 이라는 식이죠. 그리고 그 대받아침으로 마치 A의 지적 자체가 무효화된 것처럼 이 논쟁을 흐려버리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A가 위선자라는 사실과 A가 처음에 한 지적이 틀렸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진단이 틀리지 않는 것과 같죠.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혐오와 조롱 이런 사태들을 비판하면 너는 왜 천안함은 언급하지 않아? 라는 반문이 나오죠.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면 너는 왜 다른 참사는 애도하지 않아? 라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 중 그 누구도 실제로 천안함이나 다른 참사에 진지한 관심이 있어서 그 이름을 꺼내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랬다면 그 주제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다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들이 그걸 끌어오는 이유는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화제를 돌리기 위해 도구로만 쓰는 것뿐입니다. 애도나 비판은 유한한 자원이 아니에요. 사과 가게가 사과만 파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눈길을 준다고 해서 다른 쪽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이 논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너는 A를 말했으니까 B에는 관심 없어? C에는 관심 없어? D는? E는? Z는? 두 사안을 억지로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서로 다른 층위와 책임의 성격을 뭉뚱그려서 뭉개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유의미한 논증이나 대안 제시 과정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무너짐은 우연이 아니라 이 화법의 목적입니다. 애초에 이 화법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 제기된 그 문제와 지적에 반박할 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논거를 만드는 대신에 논쟁의 자리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더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된 이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 화법의 진짜 기능은 답을 주거나 대안을 찾거나 해결책을 찾거나 이런 토론이 아니라 그냥 이 질문 자체를 영원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 질문을 없애버리는 거죠. 대화는 끝없이 옆으로 다른 곳으로 점점 번지고 처음에 애초에 그 질문 제기됐던 그 질문으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 앞에서 오렌지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기로 합니다. 사과 가게는 사과를 팔아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광주1고 학생들이 겪은 모멸감도 5.18 유가족의 오래된 상처도 그리고 협회가 내린 6개월이라는 그 징계, 그 시간의 무게도 모두 다른 사안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문으로 저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할 때 저는 그저 원래 서 있던 문 앞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완벽히 다른 사안이고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건 배제고 선수들의 행동이 정당했는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제고 아이들에 관해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책임을 묻는 것과 낙인을 찍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6개월 징계는 벌이지 낙인이 아니에요. 이 벌이 끝난 뒤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마주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거나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길은 지금 정치권이 하는 방식, 이 징계 자체를 무효화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길은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짓밟았는지 제대로 배우고 나서야 열릴 겁니다. 배제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80명 남짓이 광주1고를 찾아서 사과했고 또 두 학교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했죠. 이 걸음이 사진 한 장을 위한 요식이 아니라 진짜 배움의 자리가 되려면 아이들이 그 묘지 앞에서 마주해야 할 건 자신들이 조롱한 죽음의 무게이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돌아와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야 그라운드는 다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서두르는 건 아이들의 성장이나 반성할 기회나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건의 조기 종료예요. 특권을 오랫동안 누려온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기본값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깨질 때 특권층은 그것을 억압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평등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남들에게도 있어야 했던 것이 이제야 뒤늦게 도착하는 일입니다. 그걸 억압이라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잃은 건 기본권이 아니라 특권이고 그건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